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오늘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용됐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 남승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김동연, 장하성 경제투톱의 동시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투톱으로 먼저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알려진 대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경제, 사회, 복지 등 정책 다방면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이자 포용 국가비전 수행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선 캠프에서 복지 공약을 맡았고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 임명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조명래 후보자를 오늘 환경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이번 인선 배경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먼저 홍남기, 김수현 이 두 사람이 발탁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청와대가 오늘 인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팀이란 단어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남기 내정자는 이낙연 총리가 강력 추천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래저래 팀워크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경제 투톱의 갈등 의식해서 한 말이겠죠. 한 청와대 관계자는 홍남기, 김수현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으로 검증된 인물 그리고 안정감을 꼽았습니다. 둘 다 일 시켜봤더니 잘하고 또 국정과제 수립부터 해왔으니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검증된 원팀으로 더는 이 정부 내 갈등설이나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 먼저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 대통령 스타일을 잘 아는 이 청와대 관계자들은요, 이전에도 하나같이 한꺼번에 인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장하성만 교체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김동연 손을 들어줬다, 소득주도 성장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야당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교체한 걸 문제 삼고 있는데 한편에선 이 투톱 갈등이 불거졌을 때 더 빨리 바꿨어야 했다. 이 불화설을 해명하는데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장하성 전 실장은 청와대를 오늘 떠났나요? 네, 저녁 6시쯤에 정책실 전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사무실 나섰고요. 관저에서 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퇴근 시간보다 좀 일찍 나와서 5년 전 세상을 떠난 큰아들 납골 묘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고용에 미치는 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네,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 하나를 놓고도 장하성 전 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에서도 미묘한 엇박자가 이어졌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을 둘러싼 갈등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꾸려진 경제팀은 이런 시선도 씻어내야 하고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장률 둔화, 나쁜 고용지표 등 각종 악재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줄곧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소득주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빗셀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부인했고 정례 회동에서 서로 손을 부여잡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당사자 역시 의견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제 투톱 동시교체로 1년 반의 불편한 동거는 막을 내렸습니다. 관리형 관료인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기용한 것은 팀워크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고 다만 홍 내정자가 산적한 경제 현안을 돌파하기에는 장악력이 약하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중심이 경제부총리보다 청와대로 쏠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홍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은 김동연 부총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사람은 바꿔도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세 축의 정책을 펴온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 가지 경제정책 기조를 통해 기존 경제 질서나 현상을 바꾸려 한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까 두렵지만 결국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투톱의 갈등설 속에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 문 대통령은 꿋꿋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서 우리 경제의 기본 질서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주로 나이가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솟구쳐 나옵니다. 유리창이 다 깨졌고 건물 외장재까지 녹아내립니다. 소방사다리로 가까스로 탈출하고 구조대가 부상자들을 급하게 옮겼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은 2시간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7명이 숨지고 11명이 화상과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3층 거주자였는데 50대에서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고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일본인 1명도 포함됐는데 학원 강사로 알려졌습니다. 안에 들어가지고 깜깜했는데 누군가가 안에서 막 벽을 막 치는 소리가 나. 그 안에도
못 나오는 사람도 불 켜고 못 나오는 사람도 난리 치는 것 같아. 불은 301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사는 70대 남성은 새벽에 일어나 전기난로를 켜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불이 붙어 있었고 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주변으로 번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3층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돼 탈출길이 막히는 바람에 생존자들은 건물 옆 관을 타고 내려가거나 옆 건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댁에서 옥상에 달아놓은 거 거기 딱 옆에 있잖아. 아까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몰라. 저희는 2층이라 계단으로 탈출한 거고 아까 어떤 분들 매달려서 뛰어내리고 3층엔 몸에 줄을 감고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완강기가 있었지만 사용법을 몰라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는 합동으로 화재 원인 감식에 나섭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자, 오늘 불이 난 고시원 내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른 2명이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로는 비좁고 방도 한번 보시죠. 침대, 책상, 의자만으로도 꽉 들어찹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유일한 출구라서 여기가 막히면 마땅히 대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다가 다들 잠든 새벽에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났고 또 스프링클러도 없다 보니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인데 2층과 3층이 고시원입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고시원 3층은 창문이 모두 깨지고 건물 외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3층은 150제곱미터 넓이에 무려 29개의 쪽방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불이 출입구 바로 옆 301호에서 시작되면서 대피를 가로막았습니다. 입구 쪽에서 3층까지 불이 왔는데 그 나가는 쪽에 문이 열렸으니까 입구에서 불 꺼지면 바람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치거든. 창문도 없고 폭이 80cm밖에 안 돼 2명이 마주 지나가기조차 어려운 좁은 복도에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차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이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실에 있던 분들이 대피를 하려고 나오더라도 이미 출입구가 그런 불로 거센 불로 막혀 있어서 대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배를 눌렀는데 고장났다고. 35년 된 건물에 들어선 이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3년 전 고시원장이 신청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선정됐지만 건물주가 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이 고시원은 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서 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빠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어제 저희는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 제대로 경기에 나서지도 못했고 또 지도자한테는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감독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팀킴을 지켜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컬링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한국여자 컬링팀 팀킴의 호소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도종환 장관은 상금 착복 등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강한 조사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상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든가 언어 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든가 하는 선수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반복되는 체육계 부패에 대한 의원들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운영상의 그 전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는 좀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는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팀킴이 속한 경북체육회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도 특별감사팀을 꾸렸고 김민정 감독의 직무를 일시 정지해 선수단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선수들은 사실상 총감독 역할을 했던 김경두 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팀킴의 막내 김초희 선수는 지난달 김민정 전 감독과 포지션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자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경두 씨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이 바로 지가 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후 김경두 씨가 새로 주장이 된 김영미를 부른 뒤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퍼부었다는 게 선수들의 증언입니다. 저희가 뭐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때까지 일을 한다고 그 연봉을 받고 여기 있었냐. 계모 같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두 씨는 결코 선수들에게 폭언한 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SBS가 입수한 녹취 내용은 김영미 선수의 말과 일치합니다. 하겠다 못 하겠다. 너 개모 같은 여기 개아들 놈들이 사진 찍고 부르고 뭐 붕붕 뛰어하니까 뭐 서커스든 다른 데인 것 같아. 너 그만큼 올릴 때 그따위 하라고 그거 보려고 올린 거 아니야. 태도가 도리 그건 아니야.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아. 이제 그만해. 그쳐. 선수들을 김민정 감독의 아들 어린이집 행사에 동원한 것과 관련해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전 혼성팀 감독은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선수들은 행사의 성격을 제대로 모른 채 따라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행사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저 혼자 가면 저 혼자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김경두 씨 측이 낸 8장에 이르는 반박 자료에 선수들을 향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자,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안경 선배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은정 선수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응원과 박수를 받았지만 김경두 씨에게는 이른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경두 씨가 올림픽 이후에 김은정 선수를 팀에서 빼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팀킴이 미국을 꺾고 사상 처음 올림픽 4강 진출을 확정한 뒤 취재진은 주장이자 스킵인 김은정의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김민정 감독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김초희 선수만 할 거예요. 평소 감독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김은정이 돋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제가 주장 역할도 있었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쟤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런 이미지가 돼버리고. 스킵의 이름을 따 팀명을 정하는 게 세계적 관행이지만 김은정 팀이라는 명칭 사용은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누가 김은정 팀이라고 하라 했어. 다시는 김은정 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진은 눈밖에 난 김은정을 지난 7월 결혼 이후 점차 팀 훈련에서 제외하고 포지션도 바꿔 역할을 줄이려 했다고 선수들은 폭로했습니다.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장이나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또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은정현이랑 소통을 계속 줄이고 있고. 이에 대해 김경두 씨 측은 스킵이 결혼했으니 당연히 새로운 스킵을 찾아야 했다. 특정 선수를 제외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행과 엽기적 강요 행위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웹하드 업체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115명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양진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겁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폭행과 강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심사해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양 씨를 구속한 경찰은 양 씨가 불법 음란물 제국의 몸통임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양 씨를 옥죄어가기 위해 양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놀이 그리고 필터링 업체인 유레카의 임직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도 115명을 입건해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헤비 업로더들이 불법으로 구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양 씨 측과 유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과정에 양 씨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비소가 검출된 일본산 BCG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자 보건당국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체 백신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도 큰데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불안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보건당국이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소 검출량이 국제기준치의 38분의 1로 미량인데다 평생 한 번만 맞기 때문에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비소는 대부분 72시간 안에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못 믿겠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게 정말 다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정확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부 발표를 마냥 믿고 아이를 좀 육아하기에는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아직 BCG 백신을 맞히지 못한 부모들도 걱정입니다. 대체 백신으로 사용되는 피내용 백신, 일명 불주사의 물량이 부족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1분의 10통 정도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면 피내용 주사 예약하고 싶어서.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피내용 백신 물량은 40만 명분. 매달 영하 2만여 명 정도가 접종하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양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피내용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덴마크산 피내용 BCG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더 들여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내용 백신은 큰 병 하나를 따서 여러 명이 나눠서 맞다 보니 예약이 필수입니다. 경피용은 이제 아무 때나 오셔서 접종을 할 수 있었고 피내용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서 개봉을 해서 약을 놔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내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 376곳, 보건소는 255곳으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비리가 적발돼 이름이 공개된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예고 없이 폐원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치원에선 학부모들을 조롱하고 겁박하는 듯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이틀 전 아이의 도시락통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년 2월 유치원 폐원 예고와 함께 이상한 진급 신청서에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7시간이던 하루 수업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방학은 연간 4주에서 10주로 늘리는 데다 등하교 차량 운행과 점심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장 학습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유치원에 직접 지원됐던 누리과정비 22만 원도 앞으로는 학부모들이 받아서 현금으로 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이 유치원은 공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에 지원해 국민의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라며 학부모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폐원 소식에 당장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학부모들은 일방적 통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시간도 이런 분이 교육자답시고 나라에서 허가해주고 유치원을 차릴 수 있게끔 한 정부도 원망스럽고요. 해당 유치원은 현재 북구에서 2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시설 관리와 예산 회계 비위가 적발돼 주의와 경고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 유치원의 폐원 방침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군 복무 도중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사고 발생 45일 만인 오늘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윤 씨의 안타까운 피해가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이 낸 청와대 청원에 닷새 동안 20만 명 넘게 동참했고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네, 당을 혁신하고 또 인적 청산 이뤄내겠다면서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오늘 한국당이 이 전원책 변호사를 당에서 내보냈습니다. 그걸 문자로 통보했다는데 전 변호사도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전원책 위원을 조직강화특위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당이 전원책 조직강화특위위원을 위촉 29일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통보는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변호사는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문자로 모든 걸 정리를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말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폭로를 하거나 비방해버린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 변호사는 그동안 인적 쇄신을 주장하면서 특위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당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내년 2월 전당대회를 6월 이후로 미루자면서 독약인 줄 모르고 대권 욕심을 낸다는 등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입니다. 내 팔을 하나 이렇게 정말 잘라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 변호사는 자신을 하청업체에 취급했다며 발끈했습니다. 2월 말 전대한다는 말은 12월 15일까지 현역 물갈이를 마치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인적 쇄신을 위해 쉽고 초려했다던 외부 인사를 한 달도 안 돼 내치면서 한국당의 혁신은 시작도전에 빛이 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차한성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당시 회동 내용을 기록한 외교부 문건이 검찰에 확보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소취하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청와대의 의사를 전달받고 나서 왜 이런 논의를 일찍 하지 않았느냐, 미리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재판 지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했고 이틀이 지난 뒤에 조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비해 차 전 대법관의 혐의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다음 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는 단순한 일정 문제라고 한미가 설명했지만 회담 일정 다시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 같은 거친 표현이 다시 등장하며 북미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 외곽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한미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흉악한 정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며 미국 행동에 맹종하는 남한이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 머릿기사로 자력갱생 대진군, 즉 제재에 맞선 장기전을 강조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이 석 달째 중단됐다는 38로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제재 완화를 하지 않는 미국에 북한이 화가 났다며 미국 보고 먼저 움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급할 것 없다는 미국은 아직 채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한 발 더 나아가 비핵화 거부 시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미 정부 관리의 말도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핵경제 병진을 다시 언급한 북한에 이어 미국 발언도 과격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회담 재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번 달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미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는 세계적 가수로 떠오른 방탄소년단 출연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일본 대사관들은 홈페이지와 SNS에 고노 외무장관의 담화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으며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과격한 언사를 자제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충고도 무시했습니다. 同協定は司法府も含む当事国全体を拘束するものであり、韓国による国際法違反の状態が生じている。 일본 외무성은 각국 대사들에게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가수인 방탄소년단은 오늘 예정됐던 TV 아사히 출연을 갑자기 거부당했습니다. 과거에 입었던 티셔츠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진과 한국의 독립운동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고노 외무장관은 오늘 오후 뒤늦게 이번 일이 양국 국민 간 문화, 스포츠 교류에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악화된 반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용기 내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이어져 왔지만 교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처벌은 미미하고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스쿨미투가 시작되면서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허리를 잘 돌리네, 여자는 요염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등 여자는 앞으로 참 특정 빡빡이 한다. 심각한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제 몸을 거침없고 무서워서 저랑 한번 하지 못했던 저는 지금도 그때의 역겨운 기억을 떠오르며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였습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여학생의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직 한 달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미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19 감싸기를 막기 위해 시민조사관 20여 명을 선발해 사건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교육감이나 여성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하고 또 교육감 직속 핫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사안이 접수가 되면 신속 개입을 할 수 있고 징계 처리 기간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사안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스쿨미투 단체는 이 같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성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노동 착취와 갑질 문화 해소를 위해 방송 관련 단체들이 독립 창작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 등 7개 단체가 합의한 인권 선언문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독립 창작자의 기본 인권 보장과 안전한 방송 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편성 채널에만 허용됐던 중간 광고가 앞으로 지상파 방송에도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 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두산이 SK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8회 극적인 역전 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두산은 SK 토종 에이스 김광현의 호투에 고전했습니다. 6회까지 안타 6개를 뽑았지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3회 선발 린드블럼이 SK 김강민에게 1타점 무전 적시타를 맞고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두산은 김광현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으로 뒤진 8회 한국 시리즈에 처음 출전한 백민기가 SK 구원투수 산체스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쳐 출루했고 정수빈이 원아웃 1루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속 152km 강속구를 받아쳐 담장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문학구장의 오른쪽 펜스를 살짝 넘겼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린드블럼이 7회까지 탈삼진 10개에 3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역전승에 발판을 놓았습니다. 2대1로 이긴 두산은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늘 친 홈런이 그 15년대에 쳤던 홈런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필요한 꼭 그런 한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5차전에 두산은 후렌코프, SK는 박종훈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서 2년 연속 상금왕을 노리는 이정은 선수가 시즌 최종전 첫날 주춤했습니다. LPGA 퀄리파잉 시리즈를 수석으로 통과하고 사흘전 귀국한 이정은은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버디를 한 개도 잡지 못한 채 3오버파 공동 62위로 주춤했습니다. 이정은에 이어 상금 2위인 배선우는 1언더파 공동 13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배선우가 우승하고 이정은이 4위 이하로 떨어지면 상금왕은 배선우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대상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혜진이 공동 34위, 오지현이 공동 51위로 부진한 가운데 최혜용이 5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서 10년 만에 우승의 꿈을 키웠습니다. 프로배구에서 현대캐피탈이 화끈한 서브쇼로 우리카드의 역전승을 거두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캐피탈의 강력한 서브에 우리카드 선수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서브 1위 팀답게 7명의 선수가 무려 18개 서브 에이스를 쏟아내며 한 경기 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다르가 8개 서브 득점을 포함해 38점을 몰아친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한국 여자 피겨의 기대주 15살 이문수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에서 쇼트 프로그램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문수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연속 점프를 비롯해 3차례 점프에서 모두 가산점을 챙겼습니다. 69.78점을 받은 이문수는 개인 최고점을 1.69점 끌어올리며 4위에 자리했습니다. 3위에 0.6점 뒤진 가운데 내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시니어 무대 첫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미국 PGA 투어에서 재미교포 존 허가 벙커샷으로 기분 좋은 이글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오후 서쪽 지방의 공기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오전에는 굉장히 낮았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가 되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미세먼지를 남쪽으로 밀어내겠지만 날은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남부 대부분 지방은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일에는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